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또 엔비디아 나흘 만이죠. 나흘 만에 그렇죠. 사거래일 만에 급등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주도한 상황이었고 엔비디아가 다 하네요. 엔비디아가 다 하죠. 네. 오늘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다우 종목 30개 중에 한번 살펴봤더니만 오른 거는 그 시총 1, 2, 3위 그 기술주들하고 네. 포함해서 이제 한 8종목 오르고 무슨 뭐 홈디포, 월마트, 보잉 뭐 이런 것들은 한 2%씩 이렇게 밀리고 해서 요새는 진짜 가는 쪽만 가네요. 그리고 순환매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순환매 양상인가 했는데 또 다시. 하루 만에 확 또 기술주로 그러게요. 몰리기도 하고. 그나저나 어쨌거나 수요일 날 보면은 밤 사이에 엔비디아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오르고 하니까 이게 유동원 효과인가 싶기도 하고. 저 사실 우리 머니쇼 수요일 날 패널이 유동원 본부장인데 아니 직접 나와 계시는 본부장님 너무 민망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띄워주시면. 매일 10분씩이라도 전화 네. 연결이라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시장 상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 그래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며칠 또 시달리셨죠? 네. 엔비디아 빠진다고. 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동안에? 뭐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들고 있으시면 네. 예, 좀 너무 많이 사지 마시라고 네. 예, 했지만 어쨌든 예, 이 스토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네. 엔비디아를 매수를 물론 많이들 하셨긴 했는데 지난 3주 동안에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개인 주가가 많이 투자자들이. 올랐을 때. 그래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그게 많이 이제 주식 분할 전후해서 막 샀다고 예. 볼 수 있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 예. 아직까지.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이제 어제 좀 반등을 해줘서 네. 예, 좀 불편함을 좀 덜긴 했는데 참 이게 옛날에 테슬라도 그런 경험을 좀 했잖아요. 네네. 예, 가장 많이들 사실 때가 거의 꼭지였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는 어쨌든 테슬라도 그렇고요.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고 뭐 지난주에도 제가 나왔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많이 갔다고 보더라도 한 30% 왔다 정도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스토리가 끝난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들은 네. 더 많이 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리드를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I 사이클 전체는 30%라 그러면 엔비디아는 절반 이상 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걱정을 했었냐면 어제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약 일주일 넘게 어떤 모습이 나왔었냐면 나스닥이 오히려 상승을 못 하고요. 반면에 다우존스가 상승을 하고 러셀 2000이 상승하는 그랬죠.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순환매 뭐 아니면 이제 IT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보통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끝물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IT 성장주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 나오면 그게 이제 마지막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물론 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했습니다만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덩달아 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지만 어제 또 다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스닥이 다시 상승을 하고 예, 또 러셀과 다우존스는 쉬어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작업을 하거든요. 예. 실적 나온 것들 네. 넣고 해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돌려보는데 주말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다우가 올라가지? 예, 그러니까 다우는 적정 가치에 이미 다 왔다.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네. 근데 반면에 아직 나스닥 100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희의 분석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벌써
나스닥은 쉬고 나스닥 100은 쉬고 오히려 다우가 막 올라가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단 말이죠. 그 월요일이 또 이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낸 내용은 이게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고 사이클이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서 키 맞추기 정도의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계속 또 다시 이제 IT와 AI 사이클에 이어지는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이제 키 높이 맞추기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복을 하면서 가면은 그 시장은 계속 가는 시장이고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IT는 죽고 나머지가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면 그게 이제 과열이 되고 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고점 시그널이라는 것은 못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사흘 빠졌으면은 또 하루 정도 오르는 거는 시장에서 또 얼마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또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요. 지금 주말에 이제 여러 가지 돌려보시고 네. 그 다우가 왜 오르지 하면서 이상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오늘 지금 이제 리비안이 시간외 거래에서 폭스바겐 투자를 받았다고 아마 50%도 40%도 오르고 저렇게 한다는데 네. 그래서 한번 리비안 살펴보니까 21년 3년 전에 21년 11월 달에 상장하면서 78불로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179불까지 치솟았다가 네. 이게 지금 계속 우리 뭐 통상 신규 상장주하고 비슷한 흐름입니다. 리비안 네, 같은 네, 네. 경우 계속 흘러내려서 금년 4월에 8불 26센트 저점 찍고 지금 한 11불 왔는데 그러면은 이런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 저기 본부장님이 지난 주말에 다우가 왜 오르지 하는 것처럼 170불에서 왜 샀지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정말 알다가도 모르기도 알다가도 모를 어려운 곳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요. 네,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리비안 네. 뉴스. 예. 네, 큰 그림이라 하면 네. 이 전기차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 네. 이걸 다 연결시켜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혁신 사이클에 있어서 저희가 투자를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테슬라가 네, 적자일 때는 투자를 안 한다. 근데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했었을 때는 투자를 한다. 그게 2019년 하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나머지 종목들 리비안이나 뭐 등등에 네. 투자 투자 안 합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똑같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네, 복스바겐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복스바겐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등의 회사죠. 그렇죠. 근데 5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네, 이거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아까 또 다른 뉴스 나왔었죠. 워런 버핏이 BYD를 판다. 어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중국산에 대한 것과 그 이외의 나머지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변하는 게 아닌가. BYD가 사실 가장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예. 테슬라 거를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랬죠? 예.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판매 대수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예, 예. 그럼 1, 2등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워런 버핏은 팔아요. 예. 물론 수익이 많이 나서 팔고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싼데도 불구하고 팝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리비안이 오면서 이제 복스웨건이 이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뛰어드는 게 확실하게 나오면 리비안을 통해서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비안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아하,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못 만들었다가 네, 이제는 복스와겐의 브랜드를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시작하고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BYD가 빠지면 뭔가 스토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투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투자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캐시우드님이 하는 투자 전략과 저희는 좀 틀린 부분이 예.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예. 흑자 전환 또는 그 전에 현금 흐름 흑자,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그 플러스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게 항상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흑자일 때부터 사서 죄송합니다. 적자일 때부터 사서 흑자 전환하는 것까지 다 보고 다 올라가게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시면은 캐시우드님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완전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돈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 아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70%란 말이죠. 네. 나머지 회사들은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엔비디아를 팔고 다른 걸 산 케이스까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요 스토리를 보고 있으면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건 감지하는데 예. 계속 봐야죠. 아하. 그래서 만약에 진짜 리비안의 판매 예. 대수가 예. 확실하게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리비안의 현금 흐름이 흑자로 바뀐다. 이때는 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재밌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그죠?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왜 BYD가 성공을 하기가 어렵냐 길게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드는 차량이고 뭐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그 스파이웨어 공격 많이 했잖아요. 네. 예, 뭐 화웨이를 완전히 공격했었을 때 그 얘기가 뭐였죠? 칩에다가 뭐 심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BYD가 만드는 차량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를 쓸 수 있는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네네. 그만큼 어떤 신뢰도가 쌓여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싼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뭔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시니까 또 엔비디아 사실 뭐 지난해 이미 벤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잖아요. 이 부분 뭐 AI 쪽도 계속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뭐 한 가지 또 이 테이블을 한 거 갖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S&P 500을 보고 있으면은 네. 상당히 지금 강세장이죠. 계속해서. 그렇죠. 예. S&P 500이 2% 이상 조정이 없었던 기간이 지금 벌써 335일째. 아니죠. 이틀 더 더하니까 336일째입니다. 하루에 2% 빠지는 예. 그게 없었던 기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요. 예. 이거를 이제 과거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한 10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10번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그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3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3개월 뒤에는 어땠나? 보면은 5.6%나 올라요. 중간값이. 그리고 확률이 67%확 튑니다. 더 중요한 거는 6개월 뒤는 어땠나? 6%나 오르고요. 확률은 89%로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 조종이 강세장 아래에서의 단기 조종일 거다. 한 달 동안의 조종이 있을 수 있었던 거지 3개월로 보고 6개월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거고 1년 뒤로 계산했었을 때는 9.6%의 중간값이 나오고 67%의 상승률이 나온다. 67%의 상승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뭐 70%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베팅을 할 만하죠. 51%인데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의 확률이라면 저희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예, 물론 종목 선별은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막 엔비디아만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네. 보이면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종목 선별을 더 잘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미 연준의 금리나 시기라든지 횟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또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메시지 전달하려고 했던 올해 연초부터 예.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은 너무 금리를 많이 내리고 빨리 내리는 걸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은 이게 폭등장이 나와서 이 닷컴 버블의 재현, 그러니까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에 나타났던 그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정신없는 상승장이거든요. 1년 반 동안에 S&P 500이 70% 오르고 1년 반 동안에 나스닥이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80% 오르고 나스닥 100은요 353% 올랐어요. 1년 반 동안에. 네네. 그냥 돈 집어넣으면 그냥 맨날 하루에 돈 프린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내려버리면 그렇게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정반대. 무슨 얘기냐면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빨리 내리는 거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빨리 오면 시장은 1년, 2년 뒤에 마이너스 25%, 30%란 말이죠. 그럼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것도 좋지 않고 네. 너무 빨리 내리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폭등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폭락장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시나리오가 자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 연준의 얘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아무리 많이 내려봤자 2번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리는 시기는 9월 달 또는 뭐 11월 달 정도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2번 내린다라고 하면 뭐 아마도 9월 내리고 12월 내리고 이렇게 정도 되는 네.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미 연준 그 점도표는 내년에 3번, 4번 내려줄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한 2-3차례 정도만 내려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내려주는 모습이 훨씬 더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이제 금리도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금리를 굳이 많이 왕창 내려주지 않아도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준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경기가 너무 빨리 식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 된다. 이건 유동성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을 안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천천히 금리 인하를 내려주는 것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딱 4.25% 정도에서 그래서 4.5에서 4.25. 그러니까 금리 한 번 내려주는 것, 또 2번 내려준다라는 의견이 높아지면 아마 4%대 근처까지 내려갈 거예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뭐 한 차례 정도 내려준다 그러면 또 0.25 정도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경기 침체가 뭐 당분간 오지 않아요. 12개월 동안에 올 확률은 굉장히 낮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경기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해줍니다. 여기 좀 올려주셨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 및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차트를 차트를 보시면 뭐 폭등 이것이 지나가고 나서는 천천히 떨어졌다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죠. 지금 한 54.6이니까 뭐 요 정도 숫자를 가지고 종합 PMI 지표가 이 정도 숫자면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 성장률 2.5% 시대, 좀 많으면 3% 시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미국 경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시 지표가 별로 이제 힘을 못 쓰는 양상. 네. 그리고 뭐 연준 관계자들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영향력도 떨어지고 어제 캐나다만 하더라도 5월 뭐 먼 거 4월도 아니고 바로 5월 인플레이션이 2.9%로 발표돼서 이제 2.7에서 2.9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도 전혀 뭐 국채 입찰 좋고 해서 또 금리 안 올라가고 하니 주말 뭐 PC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별로 신경은 안 쓰이는데 저는 당장 내일로 다가왔네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 간의 이제 1차 TV 토론 요거 약간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 아닌가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그냥 상당히 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네. 그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예. 이 공화당 집권 예상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배예요. 바이든 그 민주당 대비해서 네. 예, 트럼프의 공화당이 거의 뭐 그 수입할 거다. 그러니까 집권 예상하는 게 42%고 수입이란 얘기는 뭐 대통령뿐만 완전히 아니라 의회까지. 예, 완전히 확 다 가져가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그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트럼프도 되고 예, 상원 하원도 다 다 가져가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그게 될 수도 40%다. 있다. 그렇게 보고 이거 있다. 높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를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냥 금리 내리고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또 뭐 돈 풀고 난리 치겠죠. 그러면 이게 딱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면 닷컴 버블 나올 겁니다. 닷컴 버블이나 뭐 어떤 버블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 풀린다는 거네요. 그리고 폭등 그 이후에 폭락. 예, 이런 장이 2년 나왔다가 2년 나왔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정말 이건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무슨 숫자로 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 뭐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PER이 100배 가는데 그걸 제가 들고 있기는 제가 제 분석으로는 그게 어렵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이게 팔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글쎄 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진짜 리퍼블리건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 대통령까지 다 가져가면 어떤 모습이 될지 물론 그래서 주식은 안 팝니다. 네. 지금은 예. 조금 비싸 보인다 하더라도 안 팔아요. 무슨 얘기냐면 PER이 지금 21배잖아요. 그러니까 21배는 어디 S&P 500이요? S&P 500이. 네. 21배는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계산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 미국 기업들이 배당 성향 플러스 주식 매입 소각을 하면 예. 전체 수익의 97%를 환원해줘요. 어허. 그렇다 그러면 PER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하게 계산하면 금리로서 계산을 하면 네. 금리가 4%다. 그럼 1 나누기 4%. 그러면 25배 PER. 1 나누기 5 하면 20배. 그러니까 지금 20배에서 25배의 PER이 전부 다 이익을 환원해 준다고 계산한다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21배다. 예. 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부양 정책을 막 넣고 그러면 25배만 가겠습니까? 예. 훨씬 더 가죠. 예. 그거를 누리긴 누릴 건데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겠죠.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네. 예. 만약에 진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부양 정책이 쓰여지고 기업들 엄청 우호적인 정책들이 막 계속 나오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만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이러면 그렇죠. 아, 예, 우리나라 정말 뭐 피곤해지고요. 대중 관세 네. 엄청 때릴 수 예,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곤해지고 예, 뭐 당연히 뭐 트럼프가 되자마자 우리한테 저기 군사비 내라고 난리 칠 텐데 뭐 4조 뿐이겠습니까? 뭐 10조 내놓으라 그럴 텐데 아무튼 거의 뻔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예측이 된다 그러면 우리 준비해야죠.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조금 어떤 당이 집권을 하던 간에 주식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쁠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한국을 사야 되냐 미국을 사야 되냐 아,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 미국 쪽에 집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딱 됐었을 때 예. 8년 전이었나요? 아무튼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막 당선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네. 처음에는 네. 예, 워낙 예측 불가능이다. 근데 그 이후에 정책 딱 나오면서 예, 기업들 세금 감면 딱 나오면서 주가가 가장 폭등을 많이 했었죠. 트럼프 집권 있을 그렇죠. 때. 예, 그래서 네. 사실 그 정도로 올라갈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때 경제 상황이나 뭐 그러니까 금리도 정말 너무 많이 내려줬었던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 엄청나게 미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 영상들이 많잖아요. 예, 본인이 시진핑을 부러워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 예, 그런 것들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또 이제 미국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네. 뭐 미국의 어린 세대들한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이런 데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도 없고 바이든하고 네. 저 트럼프 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재정 측면 이런 쪽에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다 일단 빚내서 쓰고 보고 네. 그다음에 뭐 금리는 낮추고 이런 식인데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선출직 저기
선출직 정치인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일단 뭐 빚내서 땡겨 쓰고 일단, 예. 펑펑 하는 거고 뭐 그런 그거다 보니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는 누가 돼도 또 한번 가속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재정 적자는 미국의 재정은 더 나빠질 것 같고 그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11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의 기간, 네. 그다음에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단기간, 네. 그다음에 누군가가 되고 나서의 그 임기 동안 뭐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보는 이유가 네. 지금 저 골드만삭스의 저 리포트가 수상해요. 네. 어떤 점에서 수상한가 하면은 네. 우리가 2020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네. 2016년을 생각해 보시면은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네네. 선거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뚜껑 열기 전에 힐러리가 된다고 97%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네. 모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뒤집어졌죠. 그러고 트럼프 당선되면 주식 폭망할 거다 했는데 그날부로 날아갔죠. 그러니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지금도 저것이 이제 과연 저 골드만삭스가 왜 저런 리포트를 냈을까 싶기도 하고 저 결과대로 나올 것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여론과 다른 실제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과 다른 또 투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단계별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얘기 중에 두 분 중에 이렇게 뭔가 시장에 오늘 이슈는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이 툭 튀어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TV 토론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잘 안 봅니다. 투자할 네. 때 있어서. 음. 공화당이 되느냐 뭐 민주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어떤 산업이 무엇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요. 물론 일정 부분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뭐 10% 내지 20% 정도를 정책 관련주들을 실기는 하죠. 그렇지만 저는 뭐 제가 워낙 워런 버핏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요소로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지금 나오잖아요. 그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간에 이 공통이 뭐죠? AI입니다. AI. 자, AI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 AI가 정말 확장이 됐었어야 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실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직장을 잃잖아요. 그렇죠. 예. 생산성이 높아지는 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도 AI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대세입니다. 그냥 뭐 어떤 정권이 되든 말든 간에. 그래서 저희는 AI 투자가 마음 편해요. 그리고 조금의 어떤 변화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다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이게 이미 대세면 관련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는 미국이 지금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걸 쓰는 방법이 뭐 트럼프는 뭘 쓸 거지. 뭐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전통 에너지 얘기할 거고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거고. 근데 또 지금 현재 기후 변화가 워낙 심각하니까 또 뭐 아무튼 트럼프는 말 잘 바꾸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는 쪽 그리고 대세가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근데 가끔은 이제 아무튼 참 그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큰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아. 아무튼 대통령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각각 예상 체결지수 2,771포인트, 8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9%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지금 방금 보셨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2%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2만 6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KB금융, 포스코홀딩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7만 8,500원, 3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반등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만 900원.
알테오젠이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6,500원, 에코프로가 0.4%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900원, HLB가 1.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만 1,600원, NK미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B가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 4만 1,800원, 리노공업이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5천 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제약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4만 9,800원, 클래시스 2% 강세가 예상되죠. 호가는 5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미증시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 증시 아닙니까? 누가 감히 예측을 하며 아마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데이 트레이더나 스캘퍼 분들은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몸 풀고 와서 이제 모니터 이제 앞에서 분봉들 이렇게 주요 관심 종목들 분봉 딱 펼쳐놓고 어느 놈이 꿈틀거리나 그거만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어느 놈이 갈라나 하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너무 우리 한국 증시를 희화화했나요 방금? 뭐 네, 근데 그래도 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떨어질 때 저가 매수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자분들이 직장을 잃으셨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어디 증권가에서 말입니까? 네. 운용가에도 마찬가지. 운용 쪽에서 네. 그게 답을 해주는 거 아닐까요? 발붙일 틈이 없었죠. 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 시장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추종해야 되고 정말 아무튼 돈의 흐름이 올바른 쪽으로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돈의 흐름이 그냥 하루에 단타치기 하는 거에 다 몰리고 있다. 그 정말 그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나쁜 얘기일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제가 공격을 받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도 좀 커플링 되는 부분은 그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주 내에서 뭐 우수 AMS, 삼진 L&D, 또 자동차 쪽에서는 HL 만도 이쪽이 움직이는데 이거 사실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그 폭스바겐이 리비안 투자한다는 소식. 이러면 또 국내 증시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시키겠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 부품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동차 부품이요. 예, 끝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끝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아무튼 네, 그냥 유구무원이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유구무원. 네, 그냥 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기업 쪽 얘기 아니 기업 말고 미국 쪽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미국 간밤에 나온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가 좀 괜찮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사실 미 연준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상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경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좋은 이유를 보시면 이제 작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경제 성장률 2.6%가 나왔어요. 네.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근데 그 정도로 나올 만한 경우였냐?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그 AI가 연결됐었느냐? 예. 그 미켄지 자료를 보고 있으면은 한 1%포인트 정도를 이 AI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고용 시장에 안정된 부분이 그 증가를 시키고 있는 GDP 성장률이 1.6%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상승시켜 준 게 1% 더해줘서 2.6이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 2, 4분기가 3.0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틀란타 페드의 숫자고요. 이 숫자를 반영해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3.13%.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더 좋은 거죠. 예. 실질적으로 이익 증가율도 보시면은 지금 예측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올해 1, 4분기의 이익 증가율이 S&P 500이 약 한 5%가 살짝 안 돼요. 근데 이제 2, 4분기 지금 전망치를 보시면은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8%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얘기가 자체가 지금 이제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3% 수준입니다. 지금 예. 본부장님 저 자료가 연준 자료라고
레퍼런스를 다루셨는데 네. 저게 리얼 GDP, 실질 GDP겠죠. 실질입니다. 실질이죠. 실질입니다. 실질입니다. 예, 만약에 명목이라면은 저기서 인플레이션 더 하셔야죠. 인플레이션을 예. 빼줘야죠. 그러니까 더 하셔야죠. 실질은 명목을 보시려면 저 수치가 명목 성장 저전자 실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 수치가 명목 성장률이라면은 우리가 아니요. 이제 인플레를 감안해서 좀 낮춰서 봐야 되지만 저게 실질 GDP 성장률이니까 진짜 미국이 네. 그만큼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3% 성장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니까 3%가 넘는 거죠. 3%가 5%가 넘는 거죠. 분기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작년 동기 대비 숫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네. 자, 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요, 명목 성장률 5% 이상, 그리고 실질 성장률 3% 시대, 예, 인플레이션 2% 넘게 더 한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 딱 상황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만큼 성장률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임금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저희가 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떨어졌고 S&P 500, 나스닥 반등했고요. 특히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나흘 만에 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주도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경기 지표도 지금 호조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어떤 출발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 어제 장에서는 일단 2770선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반도체 쪽에서는 물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호가에서는 반도체 쪽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떨어집니다. 2767포인트, 코스닥은 0.4% 상승합니다. 84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떨어집니다. 0.7% 하락이네요. 8100원 선. 지금 8만 원 선을 좀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올라갑니다. 1.7% 상승하면서 22만 9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4% 상승합니다. 33만 2천 원. 그리고 현대차도 0.3% 상승 중이죠. 28만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떨어집니다. 6만 4,200원이고요. 기아가 0.5% 하락합니다. 12만 8,3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소폭 떨어집니다. 17만 7,700원. KB금융이 1% 떨어지네요. 7만 8,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4% 하락하면서 3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 또 아무래도 전일 낙폭이 좀 컸던 어제도 SK하이닉스는 올랐었죠. 그 전에 좀 주가가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고 어제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8% 상승하면서 닷새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18만 1,0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3% 떨어집니다. 28만 6천 원. 에코프로가 1.2% 상승합니다. 9만 1,600원. HLB가 1.3% 떨어지네요. 7만 1,800원이고 엔캠은 1% 상승합니다. 22만 4천 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약보합권이고 리노공업도 소폭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23만 8,500원. 오늘 클래시스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4% 강세 5만 4,200원이고요. 삼천당 제약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14만 8,000원. HPSP가 약보합으로 4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자 리비안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앞서 호가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에코캡이 상한가예요. 2,690원. 자 그리고 대원화성도 24% 급등합니다. TCC 스틸도 4.6% 상승하면서 5만 4천 원, 대유 에이텍, 동국 RNS도 3% 이상 올라가고요. 삼진 L&D도 5.4%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 폴라리스 세원도 7.9% 강세 1,871원, 그리고 HL만도 3% 강세. 그밖에 우리산업 지금 8% 넘게 올라가고요. 우신 시스템도 8%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남성 지금 아모그린텍, DY까지도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리비안 관련주 앞서 저희가 좀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폭스바겐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 관련주들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빠르게 지금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
지금 올라갑니다. 서남이 16% 급등합니다. 5,380원이고 모비스도 5% 강세 보여줍니다. 3,7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덕성도 4.9% 강세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2.6% 상승하면서 6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파워로직스도 1.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CCS 4% 상승하면서 2,705원에 거래되고 있고 아센디오, 아모텍까지도 2%에서 1% 안팎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11% 급등합니다. 79,400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상승 중이고요. 그밖에 네페스아크, 링크 제니시스, 에이직랜드까지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HBM 관련주들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한미 반도체 다시 올라갑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7천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DIT, DI까지도 3%에서 6% 강세고요. 그리고 MK전자는 강보합권이고 워트가 13% 급등합니다. 18,130원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밖에 PSK홀딩스, 또 오로스테크놀로지, QRT, 제너셈까지도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1.5% 올라가면서 5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비안 관련주, 초전도체, 뉴로모픽, HBM 관련주 흐름 좋고요. CXL까지도 움직이네요. 파두가 4% 강세 22,100원이고요. 그리고 엑시콘, 네오셈, QRT, 퀄리타스 다 올라갑니다. TLB까지도 일제히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네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나흘 만에 급등했고 국내 증시에서도 파생된 반도체 관련 쪽들의 움직임이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61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3억 원, 1,236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2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8억 원, 7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근데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빠르게 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6,000계약 넘게 6,751계약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오늘도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4원 상승한 1,39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변동폭도 굉장히 크고, 예.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개장 5분 만에 지금 6분 만에 6,800개 네. 코스피 선물 순매도 외국인, 예, 맞습니다. 현물도 한 330억 순매도. 예. 그러면 뭐 지수는 코스피는 지수는 또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 그러게요. 참 그러네요. 그래 다들 미국장이 차라리 편하다는 말이 그 말이네. 뭔가 좀 하다못해 반나절 후라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니까. 이거는 한치 앞이 예상 안 되네. 결국 오늘은 아까 그거였네요. 오늘은 뭘까 해서 리비안 관련주였네요. 그렇죠. 아까 국가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뭘까 해서. 리비안 관련주. 잘 반도체 엮어요. 리비안이. 잘 엮어요. 원래 스토리는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예, 미국 경기 저희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 그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게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네. 이런 이렇게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으면 우리도 수혜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실 꼭지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만약에 미국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시장들이 다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모기지 금리가 이제 살짝 떨어지면서 그 7%가 깨져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이 모기지 신청 건수가 확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미국은 지금 현재의 가계가 굉장히 튼튼하구나. 모기지 금리 7% 30년짜리를 감당하는구나. 네. 이 정도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 때도 보시면은 이 30년 모기지 금리가 7%보다 훨씬 높았던 기간이죠. 그때도 계속해서 경기가 좋았습니다. 왜? 인터넷 사이클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007, 8년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7, 8년도에는 보시면은 모기지 7%보다 훨씬 낮았다가 7% 딱 도달하니까
폭락, 네, 큰 금융 위기가 터졌죠. 지금은 그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다른 지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가계 부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소득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소득 중에서 도대체 얼마를 쓰냐, 그러니까 이자랑 뭐 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쓰느냐 하는 이 비율입니다. 이게 보시면 미국인데요.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 터지기 전, 그리고 2007, 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 숫자로 보시면은 12%를 훨씬 돌파를 하죠. 그죠? 그리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뭐 13.5% 가까이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가 왜 그래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해드렸냐면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게 인위적인 경기 침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망가져서라기보다는 네. 그때의 어떤 뭐 아시겠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를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그런 케이스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벌어졌던 현상이고요. 지금 완전히 정상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자 비용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와 그 부채 상환하는 필요한 돈이 가처분 소득의 10%가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떤 큰 위기가 터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여전히 굉장히 상당히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지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전체 부채만 보지 않고요, 나눠서 보는데 민간 부채와 그 정부 부채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은 왼쪽 끝을 보시면은 왜 금융위기가 터졌냐면 민간 부채의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구간이 계속 이어졌어요. 굉장히 높은 부채가 늘어나는 구간이었죠. 네. 예, 그게 이제 큰 위기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많이 민간 부채가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게 10%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연간 성장률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늘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계 부채나 뭐 민간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놓고 봤었을 때 그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굉장히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또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얘기하고 또 뭐 그 부도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다라는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갖고 오면서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숫자,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이냐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GDP 비중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가계의 펀더멘탈과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큰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어떤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칠 그럴 타이밍이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예대율, 전에도 매번 보여드리는 숫자잖아요. 예. 이 예대율 자체가 70%대라는 것은 이 그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해서 민간 크레딧, 민간 신용이 나간 걸 더한다 하더라도 저 숫자가 뭐 한 70%대 후반, 그러니까 8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경제로 놓고 보면은 네. 상당히 좀 믿고 계속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타이밍이다. 사이클로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좀 안전하지 않나, 좀 마음이 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원 부장님 나오시면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쪽을 많이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네. 뭐 우리 국내 증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하루 다르게 막 형성되는 테마주나 순환매 성격의 그 매매 흐름에 대해서 뷰를 여쭤보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또 네. 그쪽에 들여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보실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본부장님 개인의 뷰도 좋고 유안타 증권의 뷰도 좋은데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 기아 요런 쪽, 네. 그리고 방산 쪽, 네. 요런 뭐 조선 쪽 여기에 대한 어떤 토론하시다 보면 뷰는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는 뭐 저희가 그 선진국 신흥국으로 계속 테이블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저희는 제가 아무리 미국 쪽을 보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국 주식을 제외한 투자를 조언을 하지만
그분들이 다 또 한국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신흥국에 있어서 지금 현재 타이밍과 사이클로 보면 네.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다.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가 대만이었고요. 네. 사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베트남. 요 정도로 보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뭐 신흥국 중에서 굉장히 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대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만요? 예, 대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갖고 왔는데 예, 대만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예, 이렇습니다. 차트가 우리나라 정말 부럽죠. 하하. 예, 똑같은 반도체, 그죠? 예. 근데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인 거죠, 저게. 예,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기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마트하신 분들이 다 삼성전자 가졌던 케이스.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시기의 차이지 뭐 이게 뭐 아니까. 근데 또 그것을 바톤 터치를 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계속 잘하고 있는 데가 SK 하이닉스잖아요. 예. 예, 거의 뭐 HBM의 70%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으니까, 그죠? 마이크론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어떤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한국이 10%고 대만이 9%잖아요. 그럼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근데 경제 사이즈는 대만이 우리나라의 절반인 거 아시죠? 인구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대만을 저렇게 많이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저 정도로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우리 수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 AI 사이클이 끝났다. 예. 예, 이제 HBM에 대한 어떤 그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하는 거고요. 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가 더 이상 전기차 스토리가 아니라 자율주행 스토리다. 네. 이랬을 때 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연결시켜서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 스토리가 뭐죠? 하드웨어 스토리죠. 그렇죠. 현재는. 예, 현재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예.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예, 그거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걱정은 하지만 아직까지 네네. 이 엔비디아 하드웨어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의 스토리도 끝난 게 아니죠. 예. 예, 엔비디아 주가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많이들 걱정을 하시지만 엔비디아를 보고 있으면 이게 가파르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작년에 9월부터 11월 달까지 22% 빠졌다가 급등. 그래서 148% 급등했고 또 올해 4월, 5월에 급락 22% 급락했다가 또 급등.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점점 떨어지는 속도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고점은 3.3조 달러가 아니다. 아, 예.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엔비디아 많이 사고 있는데 제가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한 종목에 다 투자하지는 마시고, 뭐 SK 하이닉스도 좀 사시고, 네네. 삼성전자도 좀 기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AI 스토리는 30% 왔다. 네. 아직 뭐 50% 아직 안 왔다. 그러면 좀 더 좀 마음 편하게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들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